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 의장은 거의 같은 말을 며칠째 반복합니다. 채무 상한선 협상은 진전은 있었지만 타결되기까지 해결할 게 많답니다. 그러면서도 채무 불이행은 옵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은 텍사스 우발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선생님 2분이 숨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미국 주정부에서는 총기 관련 법안이 통과됐는데 총을 쉽게 살 수 있고 총기 업계를 보호하는 법이 피해자 보호 법안보다 많았습니다. 한인 정치인들은 공화, 민주로 나뉘어 반대 입장으로 투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도시들은 텍사스 등 미국 남부에 밀집해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기업에 대한 평판이 나왔습니다. 국제적 긴장이 강화되면서 미국인들은 미국 회사를 더 믿게 됐는데 삼성은 애플보다 3단계 위인 7위를 기록했습니다. LG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일론 머스크 광풍으로 관련 회사 평판은 내려갔고 운영을 비영리 재단이 하고 이윤을 자연보호에 쓰는 파타고니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칼럼니스트 이진 캐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10,000,000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어제 다시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지 말고 과정을 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플로리다주를 고소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중국인의 플로리다주 땅 소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방금 끝났네요.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흘에 남았군요.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한 채무 상한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요. 6월 1일로 잡았는데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 재무부가 잡고 있는 것과 민간 기업이 잡고 있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채무 상한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해고되게 됩니다. 물론 다시 복귀하겠지만요.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완전한 경기 불황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날이 올 수 있는 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문제는 지출인데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지출을 삭감해야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채무 상한선을 올려주겠다는 게 공화당 하원 의장의 주장이고 줄이기는 하겠는데 그만큼 줄이라는 것은 너무하고 또 줄이라는 분야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극단적이다 하는 게 백악관의 얘기입니다. 어쩌란 말인가입니다. 협상을 할 것 같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사이에서는 낙관론이 많지 않다고 가디언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스텝은 재난이 올 것이다. 디제스터, 재앙이 곧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이 대통령과 협상을 해도 채무 불이행으로 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사이에는 조금씩 양보를 해서 뭐를 만들어 놔도 투표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지도자가 합의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917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재건을 할 것인가. 재건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빚을 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채무 상한선이 한 10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계속 그냥 뭐 늘 하는 루틴이 된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항상 어느 당이 됐던 그 현 정부의 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인단 몇 표 이렇게 합산을 해서 차기 대통령은 누굽니다 하고 발표하는 요식 행위와 똑같이 10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 뒤에 정치 싸움이 된 거죠. 특히 오바마 때에. 그래서 그 이후에 트럼프 때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지만 3번을 올려줬습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간을 공화당은 가능하면 좀 짧게 해주려고 하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2024년도 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채무 상한선을 3번 올려줄 때 동시에 부자에 대한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채무 상한선도 올려줬는데 지금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또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낸다 한들 큰 부자들이 성큼성큼 내는 그 세금 액수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세금이나 다 중요한 세금이지만 국가에 마치 은행에 소액 입금자와 고액 입금자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것처럼 국가에도 분명히 중요한데 공화당 때에 3번이나 트럼프 때에 4년 동안 3번이나 채무 상한선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을 해줬다면 왜 그럼 이번에는 전혀 오히려 그런 것은 없이 지지난해보다 더 작게 연방 지출을 잡으라고 하고 부자에 대한 세금은 내려주기를 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만을 줄이기를 원하는가 아주 까다롭게 하면서 이게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겁니다.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극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은 2011년도 오바마 대통령 때의 그 대치처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디언의 지적입니다. 당시에는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있었는데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많이 양보를 했죠. 엄청나게 양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당시에도 프리덤 코커스가 그걸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원인 미치 매코넬이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협상을 해서 겨우 11시간 남겨두고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국이 채무 불이행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현 정부가 이 경제 정책을 잘 못한다. 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화당의 우파,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우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아직도 엄청나게 충성을 합니다. 하원에서는. 상원은 좀 문제가 다르지만 그래서 15번의 투표로 케빈 맥카티를 하원 의장으로 만들어줬던 프리덤 코커스, 트럼프와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그 프리덤 코커스가 지금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멤버는 몇십 명 되지 않는데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맥카티 그 하원 의장은 이게 잡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어서 혼자든 가족이든 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잡이 떨어져 버리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현대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그래서 케빈 맥카티에게는 그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다음 해에 하원 의장으로 선출해 주지 않는다는데 프리덤 코커스가 하나도 요만큼도 양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뭉쳐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단계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케빈 맥카티와 백악관 대통령이 이것을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민주당에서도 왜 그렇게 양보를 하느냐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인이 있지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우파 프리덤 코커스가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협상이 됐다고 하면은 투표를 해야지 됩니다. 미국이 그 법안에 따라서 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지 통과되는 게 있고 채무 상한선 같은 경우는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면 하원에서 218표가 있어야지 되고 상원에서는 51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 하원이 문제잖아요. 일단 하원을 통과해야 되니까 돈에 관한 문제니까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218표를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이 213석인데 5석을 공화당에 온건한 사람을 끌어와야지 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역구의 의원들, 그래서 이제 뭐 영킴이라든가 미셸 스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5사람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가들은 세계에서 어제도 오늘도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는, 말도 비슷하고 하는 대통령과 하원 의장과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설마 채무불이행까지 가게 하겠어? 하원 의장이 뭐 대통령,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 서열 2위인데 그만큼 애국심을 발휘해야지 되는 게 아니야? 뭐 세계는 세계라고 할지라도 미국이 완전히 말 그대로 디제스터가 돼버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대통령으로서도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채무불이행을 가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그게 이제 상식적인 생각인데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화당 하원 의원들 협상을 해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찾아내서 투표를 해주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투표를 해주지 않으면 222명 가운데서 프리덤 코커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218표를 프리덤 코커스 중에서 4명만 이탈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해서 프리덤 코커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이런 도널즈라고 어제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가 플로리다주가 흑인과 소수인종에게 노골적으로 차별을 한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에 여행을 가는 사람은 조심하시라라는 경고를 내놨을 때 무슨 소리야? 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고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를 강하게 비난을 했었던 이 바이런 도널즈 의원 같은 사람이 프리덤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게 31조 4천억 달러 채무 상한선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은요,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까지, 5월 31일까지 해결을 해야지 되고 지금부터 밤샘 작업을 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가 만나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이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스태프들이 백악관과 하원 의장 스태프들이 이제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6월 1일이 아니라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아마 6월 14일까지는 여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경제 금융 분야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컨설팅 회사인데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회사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판단을 내릴 때 참고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재무장관은 6월 1일이라고 했지만 6월 8일이나 6월 9일까지는 좀 재무부의 현금 보유금이 좀 남아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한 달 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제 그 단계까지 자세히 전해드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날마다 만난다고 하고 지금 연방 상원이 휴회 중인데도 ready to go 할 그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뒤에도 많은 그림 자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차해서 이게 타결될 것 같다라고 나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리덤 코커스에 어떠한 오더를 내릴지 그리고 프리덤 코커스가 그 오더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도 이 채무 상한선 협상에 다 포함되는 변수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자, 잠시 뒤에 조금 추세는 추세인데 가장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추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 먹고 살고 또 교육을 받아서 더 잘 살자 하는 뜻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바뀐 대학 입시와 미국 사회, 미국 요즘 많이 바뀌잖아요. 대학 입시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요강도 무척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주제로 7월 15일 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7월 15일 아침 10시부터 EK 아트 갤러리라는 곳에서 하네요. 크랜쇼 길에 있는데 이곳에서 교육 세미나가 열리는데 참가하는 학생분들 가운데서 장학생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캐슈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이 장학생 선발해서 캐슈 드렸잖아요. 몇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계 교육 전문가들도 오시고요. 또 미국 주류 사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뭐 판사로 등등 뭐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뭐 어떻게 해야지 대학 입시에 좋은가 그분들의 어떤 그 경험 같은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린답니다. 경험담이 사실은 제일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수험생분들께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되드리려고 이런 교육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3회 교육 세미나고요.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희 사업국에서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 있네요. 제가 듣기로는 선물도 많이 드린다고 하던데요.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그날 오시면 이제 생활하실 때 필요한 아주 짭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분도 좋고 하면서 뭐 10시부터 시간 끝나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부모님들도 오시고 자녀분들도 오시고 해서 가장 중요한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213-471-9515 213-471-9515 한 번만 더 불러드리죠. 교육세미나 213-471-9515 해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선물도 드린다니까요. 장학금과 함께. 자, 미국에서 내일입니다. 텍사스 우발디 초등학교에서 정말 어린 학생들 19명 숨지고 두 분의 교사분들 숨지고 나서 그 뒤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각 주정부에서 총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총기 업체에 이득이 되는 법안을 너무너무 많이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성공도 했고요. 물론 그에 비해서 피해자를 돕는다던가 아니면 총기에 접근하기를 좀 힘들게 규제죠. 말하자면 그런 법안을 만든 곳도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서 쭉 그 조사를 했는가 하면은요. 조사 개요부터 조금 말씀드릴까요? 이것을 그 각 주를 전부 기포즈 센터니까 가브리엘 기포즈 센터인 것 같으네요. 가브리엘 기포즈 애리조나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 아주 젊었을 때 40대 초반에 뭐 마켓 앞에서 캠페인 하다가 총에 맞아서 머리에 맞아서 아직도 이제 말하는 것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라든가를 그때가 언제였는데 지금도 이제 개발하고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딴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쭉 조사를 했더니 정말 많네요. 그 1년 만에 총기 관련 법안이 1,700개가 주의회에 발의가 돼서요. 그 가운데서 93개가 법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예요. 총기 규제와 피해자 입장을 좀 보호하는 법이냐. 두 번째는 총기 소지 자유와 총기를 만드는 제조회사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그리고 총기협회와 그런 곳에 이득이 되는 것이냐. 이 딱 두 가지인데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많습니다. 56%가 그 법이요. 총기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고 총기 업계에 좋은 거. 이것은 총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총기 그 제조 회사를 고소하기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알칸소주는요. 7개나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44% 피해자 입장, 그리고 좀 규제하는 입장. 이런 것은 44%대 56%니까 오히려 총기 자유를 막 해주는 게 12%나 더 많이 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워싱턴 주는 워낙에 진보적인 주니까 규제나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 법을 8개나 만들었고요. 총기 규제를 완화한 주를 봤더니 17개 주 가운데서 17개 주 가운데서 14개 주가 의회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주지사도 공화당인 주, 그리고 3개의 주가 캔사스,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는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주지사는 민주당인 주. 민주당이 다 다수당인 주 같은 데서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는 이제 더 이상 총기 관련 법안을 아주 센 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만들 수 있는 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완전한 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뉴멕시코주처럼 아주 독특한 주도 있어요. 뉴멕시코주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당연히 주지사가 서명을 했고요. 이것은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어떤 법이냐면 전과자가 총을 살 수가 없어요. 전과자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전과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총을 사준다면 그 사람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이런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지난달에 미셸 루안 그리셴 뉴멕시코주의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상식선언에서의 규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총기를 총기협회와 총기 제조 회사와 그리고 총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많이 만든 주가 뭐 아이다호주, 그리고 무슨 뭐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알칸소, 캔사스, 그리고 어딘가요? 미시시피, 켄터키, 테네시, 또 인디아나주는 반반이네요. 그리고 뭐 그런 주들이에요. 플로리다주 당연히 이제 총기 그 소지 그 권한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그에 비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하와이주 같은 경우는 총기 피해자 그리고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 이런 법을 3개나 만들었고 콜로라도주, 뉴멕시코주도 그렇고 메릴랜드, 또 이제 미시건, 뉴욕, 버먼트, 뉴저지 이렇게 거의 이제 좀 진보적인 도시에서 그런 걸 많이 만들었는데 워싱턴주는 말씀드린 대로 8개는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피해자를 돕는 그 법인데 하나는요 오히려 반대인 것도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주인데도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내년이면 또 선거를 해야지 되니까요. 선거를 할 때 누구에게 투표한다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 총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도 아울렛 몰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서 마치 애나벨리의 시가 생각났었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누구조차 뭐 시기해서 그랬나 뭐 갈라놓은 것처럼 이랬던 그 한인 가정이 그렇게 피해자가 됐는데 이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입니다. 메릴린 그 스트릭랜드 의원과 앤디 김 민주당 그리고 영킴 미셸 스틸 공화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총기협회에서 돈을 페니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앤디 김 뉴저지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총기협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돈을 쓰면서 캠페인을 합니다. 앤디 김 지난번에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랬고요. 그에 비해서 영킴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은 올해 아직 그 6월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뭐 $2만 이상씩 총기협회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살상무기 금지 법안에 반대표 던졌고 영킴 의원, 미셸 스틸 의원 똑같습니다. 더 안전한 커뮤니티 법 반대표 던졌고 전부 이게 이제 피해자와 총기 규제를 하는 그런 법들입니다. 우리 자녀 보호 법안에 반대했고 두 분 다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범죄 기록 조회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표
강화된 범죄 기록 조회 법안에도 반대표.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하게 된 게 없으니까 이건 이제 연방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성 의원들이면서도 미셸 스틸, 영킴 의원은 여성 폭력 방지법 뭐 이런 데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도 다 총기가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거를 하실 때는 총기가 여러분들의 중요한 이슈다 할 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주에서 엄마 아빠도 잃고 그리고 동생 제임스도 잃은 윌리엄 하이 회복되고 있죠. 잘 회복되고 있죠.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윌리엄은 모르지만 윌리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눈에 띄게 성장한 미국의 도시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등 뭐 남부 지역에 조금 밀집돼 있고요. 주택 시장이 좀 차가웠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미국 안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도시 가운데서 9개 도시가 이제 그러니까 15개 많이 인구가 늘어난 도시 가운데서 9개 도시가 남부에 있습니다. 센서스의 조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우리 도시는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조지타운이 비율로는요. 인구 숫자, 이동된 숫자가 아니라 원래 있던 인구보다 그 비율로 보면은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2022년 여름까지 14.4% 인구가 10분의 1도 더 늘어난 거예요. 어스틴에서 북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죠. 조지타운이 또 워낙 뉴스도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는 뭐 텍사스니까 로스앤젤레스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86,500명. 2021년도에도 가장 빨리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저는 흥미로웠어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산타크루스,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크루스도 비율로는 12.5%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곳은 텍사스주의 그 린더라는 곳이었거든요. 제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텍사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텍사스거든요. 카일, 그 린더, 또 리틀램, 그 뒤로는 플로리다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8번째, 9번째, 10군데, 뭐 노스포트를 포함해서 케이프 코럴, 그리고 포트 세인트 루시. 그 다음에 또 이제 11번째 텍사스가 또 나오고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여기 마리코파 카운티에 쉐리프가 유명하죠. 쉐리프가 연방에서 법원에서 그거 안 돼 했는데도 사람들 딱 불법 체류자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면 딱 세우고 신분증 꺼내 보이게 하고 뭐 이랬었던 사람.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사면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면했었던 그 쉐리프가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도 애리조나주에 6.2%나 인구가 1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보면은요. 줄어든 도시도 있어요. 1년 사이에 애리조나의 무슨 뭐 카사그란데, 뭐 그디어 타이어가 아마 그곳에서 나왔는가 보죠. 그런 곳, 플로리다의 그 폴트 마이어스 같은 곳, 그리고 아이다호는 한때는 막 오일 나오고 해서 엄청 사람들 몰려가고 했었는데 그 뒤에 코비드 거치면서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뭐 콜드웨일이라든가 또 그 램파 이런 곳은 줄어들었는데 숫자상으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역시 텍사스가 많습니다. 포트 월스, 샌앤토니오, 플로리다도 많아요. 세 개 주가 됐는데 포트 월스도 뭐 한 2만 명 정도, 애리조나 피닉스도 한 2만 명 정도. 애리조나도 은퇴하고 나서 이주할까를 생각을 하시는 한국 분들이 무척 많으시잖아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라든가 시애틀이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셨네요. 그쪽으로 들어가셨네요. 거의 18,000명입니다. 시애틀도. 그 뒤에 한국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곳이 휴스턴 많이 살고 계시죠. 9번째로 11,000명 정도가 늘어났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11번째로 라스베가스 북쪽에 뭐 10,000명 정도, 10,000명은 조금 안 되지만 그 정도 들어갔고 달라스
얼바인이 14번째 한 8,500명 정도 새로 1년 사이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도 텍사스예요. 프리스코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아직도 가장 큰 도시, 다른 도시들에서 감히 이 숫자를 뭐 한동안 뭐 세기가 지나가도 넘볼 수 없는 곳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입니다. 그다음에 뭐 노스캐롤라이나의 뭐 샤르테 정도인데 뉴욕이요 인구가 한 840만 명 정도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가 한 400만 명 조금 안 되는 390만 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떨어집니다. 시카고가 260만 명, 한 270만 명으로 봐야지 되겠네요. 네 번째가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휴스턴이고요. 230만 명. 애리조나 피닉스의 인구가 한 165만 명 정도 됩니다. 필라델피아에도 많이 살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160만 명. 텍사스의 샌안토니오가 인구가 150만 명. 샌디에고가 그 다음이에요. 샌디에고가 미국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한 140만 명. 달라스가 130만 명. 또 텍사스의 어스틴이 뭐 거의 뭐 100만 명 되네요. 97만 5천 명.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이 이곳이 이제 97만 1000명 정도 보수적인 곳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죠. 캘리포니아주의 샌호세가 12번째로 미국에서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도 100만 명 안 돼요. 잭슨빌과 비슷비슷한 뭐 97만 명 정도 되고 오하이오주의 컬럼부스가 인구가 많죠. 만 90만 명, 91만 명 정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테가 89만 7천 명 정도.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가 이 15번째에서 빠졌네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테가 올라간 것 같네요. 아무튼 지난해와 다르다는 게 있다면은 지지난해는 2021년 팬데믹 첫 해에는요. 제가 지금 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이 아니라 미국에서 도시에서 20군데 대도시 가운데서 반 이상이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모든 것이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것들은 모든 삶을 다 지배합니다. 팬데믹이니까 사람들이 집이 뭐 시골에 있었고 하던 사람들은 도시에서 그 회사 다니기 위해서 꼭 그 도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된 겁니다. 시골로 갔다가 이제 지난해에는 다시 막 큰 회사들이 뭐 빅텍 회사들도 회사에 나와서 일하라고 막 의무 조항을 만들고 하니까 도시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은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가는 날은 지금 급박하게 들어오는 엄청나게 막 뭐 치열한 뉴스가 조금 덜한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회사의 그 브랜드 평판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제가 이 리스트를 보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미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할 때 어쩜 이렇게 세계적인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 슈퍼마켓은 정말 믿을 수가 있어. 같은 그 과일이라도 사과인데 겉으로 볼 때는 어느 마켓에서 사면 한두 번이면 그렇겠는데 겉으로는 아주 예쁜데 깎아보면은 속에가 멍이 들어 있다던가 하고 뭐 바삭바삭하지 않다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 평판에 대해서 자주 조사를 합니다. 그 해리스 여론조사기구와 악시오스가 올해 같이 해서 쭉 했는데요. 문화라든가 윤리, 무슨 시민의식, 신뢰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올해의 이 브랜드를 통해서도 좀 어떤 지금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때는 완전히 혁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뭐 FTX라든가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젊은 그 CEO가 재판을 받아야지만 되는 형사법 위반으로
권도용 씨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일론 머스크 하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정말 최고야 최고야 했는데 이 FTX와 일론 머스크의 광풍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암호화폐와 특히 암호화폐와 일론 머스크의 광풍 때문에 이런 빅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파워풀한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인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를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믿을만하진 않아. reliable 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트위터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랭킹 97위, 100위까지가 이제 쭉 있는데 테슬라가 가장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1위에서 올해는 62위로.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회사는 FTX는 지금 뭐 파산 선고를 했는데도 99위에 올라 있고요. 샘 뱅크맨 프라이드라는 CEO가 정말 가장 성공한 기업인에서 가장 추악한 인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돈도 많고 뭐 평판도 있고 법도 잘하는 법대 교수이고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감옥에 갇힌 채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을 잘 활용을 한 거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닌데도 처음으로 브랜드 가치로 93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셜미디어는 많이 내려가서 틱톡,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도 각각 94위, 96위고 넘버원은 파타고니아거든요. 파타고니아는 제가 다닐 때마다 잘 봐요. 이 파타고니아를. 그런데 2년 전인가 파타고니아는 운영권 자체도 비영리 재단에다 넘기고 그 파타고니아를 운영한 만드신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뭐 돈은 쓸 만큼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막 돈 버는 거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무슨 자연 보호 보존 이런 것에 주력을 하잖아요. 이윤도 다 그런 데 쓰고 하니까 당연히 기업의 어떤 그 브랜드 평판이 넘버 원이죠. 그리고는 코스코, 칙필라, UPS도 이제 믿을 만한 곳으로 아주 순위 몇 위든가요? 코스코 뭐 이런 곳들이 아무튼 돼 있고 다 넘버 10위 안에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눈에 띄는 게 트럼프 재단은 회사잖아요. 2년째 100. 백신 제조 회사와 코비드 관련 회사는 이제는 그게 다 쓰러져 가면서 조금 이제 약해지는 그런 뜻. 그리고 또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지사와 그렇게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더니 12계단이나 내려가서 77위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악스요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또 다른 분석을 하는데 존 디어는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렇고 또 중국의 스파이 사건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 같은 것이 미국 회사가 믿을 만해. 공급망 하면은 당연히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고 존 디어 같은 회사도 농기구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에 본사가 있고요. 콜스 많이 가시죠. 이제 디스카운트 스토어. 위스콘신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텍사스에 본사가 있는 USAA 뭐 보험회사이기도 하고 제정회사이기도 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요. 애플이 10위인데 삼성이 7위예요. 지금 한번 도표를 제가 보겠습니다. 애플이 7위인데 삼성이 10위고요. 또 LG도 상당히 높이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보면은요. 1위부터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 2위가 코스코, 3위가 농기구 만드는 존 디어, 4위가 트레이더조입니다. 트레이더조스는 좀 내려갔네요. 내려갔고 지난해에 비해서 칙필라가 5위입니다. 그 패스트푸드 같은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고 6위가 자동차 토요다가 6위로 됐고 7위가 삼성, 8위가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도 삼성이 제쳤고 그리고 이제 USAA 텍사스에 있는 보험회사 10위가 애플이고 USAA가 9위고 11위가 미국 회사 3M 12위가 소니 13 혼다 14 UPS 15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16 수바루 17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8위 LG입니다. 삼성이 7위 18위가 LG 나이키보다도 더 LG가 강해요. 나이키 아디다스
BMW 이런 회사보다 훨씬 그 LG가 강하고요. JP 모건 체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금융 기업 회사가 31위거든요. 포드 자동차는 32위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이 53위 눈에 그냥 띄는 대로 불러드리면요. 존슨앤존슨도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네요. 76위 요즘에 뭐 소송 같은 것이 많이 있었으니까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86위 비트코인 93 틱톡 94 이건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또 페이스북 96 트위터 97 박스 코퍼레이션이 98입니다. 박스가 98이고요. 그럼 박스가 98이면 다른 언론 매체가 그 전에 있는가 한번 보면은 결코 다른 언론 매체는 제가 이렇게 볼 때 눈에 띄지 않네요. 박스가 그래도 높은 편이네요. 박스는 뭐 꼭 박스 텔레비전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박스 스포츠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CBS가 19위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중요하긴 한데 제가 정치기 때문에 뒤로 미뤘었던 것 전해드립니다. 정치는 또 왜 뒤로 미루나요? 이유가 있었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왜 지난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그 바로 전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어떤 그 칼럼니스트 여성을 성폭행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200만 달러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명예훼손을 했다 해서 300만 달러 합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를 했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같은 그 판결이 나오고 다음 날 CNN 방송의 타운홀 미팅에서 또 그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 뭐 미치광이다, 거짓말장이다, 뭐 지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방송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그 용어요. 뭐 행키, 그다음에 그 P자로 되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엄청나게 또다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맨하탄에 다시 이 여성이 100만 달러 손해배상 그 추가로 소송을 했습니다. 징벌적 뭐 손해배상 평품 고소까지 해서 자꾸만 그런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그러면 그 대법원이 아니라 배심원 제도도 완전히 묵살하는 것이고 또 사법제도를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그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때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대단히 그 좋은 편이잖아요. 오늘 더 힐에 한 사람이 조금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어피니언을 썼는데 이 사람은 조나단 메스카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공보실장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공보를 맡았고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 유명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의 CEO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2007년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캠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계산을 달리했대요.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뭐 마찬가지죠. 예비선거도 올해 치러지는 게 아니고 내년이잖아요. 그 전에 무슨 당연히 그 후보 토론회도 있지만 후보 토론회보다는 당에서 대의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연히 민주당의 후보가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오바마 측에서는 대의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느 주에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언론은 그걸 2008년도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감지하지 못했대요. 오바마 캠페인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공화당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것이 그 현직 대통령에게 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의원 형성, 대의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것을 공화당 지도부가 하잖아요. 공화당 지도부가 하는데 공화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본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의원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의원 구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론은 미국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와 이 바이든의 리매치를 싫어하잖아요. 리매치를 싫어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바이든을 쫓아낼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이제 공화당도 지금부터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얼마 전에 법으로 만들어서 서명을 한 것이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 시리아, 러시아인까지 다 포함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플로리다주에서 땅을 살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도 영 장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또 예외는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중국 시민들이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소했습니다. 이건 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 공정한 주택법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이다 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론 디센티스 후보가 좀 너무 극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고 전문가들은 계산하는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